선생님, 잠시만요.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준우 맞지? 내 아들 준우 맞지? 제발 말해줘. 진실을. 저는 10년 전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렸는데 기억을 잃었었어요. 부모님 얼굴도 제 이름도요. 살아 있었구나.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습니다. 6층짜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빨래가 너풀거리고 어디선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김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몸이 일어나는 습관,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생체시계가 되어버렸죠.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침대 옆 아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요즘 들어 부부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침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잦아졌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그 사건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58배 나이,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일조차 귀찮아졌습니다. 그저 대충 세수하고 면도하고 옷을 입고 나가면 그만이었죠. 어차피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수돗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 그저 그것뿐입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식탁 위에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계란말이 한 접시. 아내가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도연은 혼자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습니다. 아침 뉴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오히려 정적을 더 무겁게 만들 것 같아서죠. 그렇게 묵묵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을 닫을 때 뒤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봐야 서로 어색할 뿐이니까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6층쯤이야 걸어 내려가는 게 낫죠. 어차피 시간도 남았고 몸도 좀 움직여야 하니까요. 계단 참마다 쌓인 먼지와 낙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3층쯤 내려오니 옆집 할머니가 신문을 가지러 나오십니다. 아이고, 도연 씨 출근하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도 도연의 사정을 아는지 더 묻지 않으시죠. 이 동네도 이제 재개발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지만 도연에게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사를 가든 말든 어디에 살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은 그냥 잠을 자는 곳일 뿐 더 이상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니까요. 전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습니다. 편의점을 지나고 세탁소를 지나고 작은 슈퍼마켓을 지나갑니다. 가끔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나누고 싶지도 않았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또 물어봅니다. 자식은 어디서 뭐 하냐고, 잘 지내냐고. 그럴 때마다 도연은 입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철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건물들, 아파트들, 다리들, 모두 익숙한 것들입니다. 매일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제가 좋아하시는 거 사갈게요.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학교에 도착해 행정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넵니다. 도연 씨 왔어요? 네, 왔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2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업무들이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도연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뭘 해야 할까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연의 눈에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깔깔대며 웃는 아이들, 서로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중 한 남학생이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며 지나갑니다. 키가 훤칠하고 밝게 웃는 모습.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아이도 저 나이쯤 되었을 텐데. 10년 전 그 여름이 떠오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뜨거운 햇살 아래서 아들 준우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그날. 파도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도연은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 다시 돌아봤을 때 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도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바닷물 속을 뒤지고 모래사장을 헤집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해경이 출동했고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으로 처리됐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요. 처음에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가는 아들의 모습,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그 꿈을 얼마나 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꿈도 꾸지 않게 됐습니다. 기억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도연은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앞에 선 도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일까요?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오후에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집에 가도 아내와 나눌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확인하게 될 뿐이죠. 아들을 잃은 후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한눈을 팔았냐고, 왜 더 조심하지 않았냐고. 아내는 도연을 탓했고 도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져 있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도연은 다녀왔습니다 하고 작게 말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죠. 이것이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풍경.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습니다. 도연은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삐소리와 함께 데워진 밥을 식탁에 놓고 혼자 먹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이 보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2년 후 은퇴하면 뭘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도연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세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8살이었던 준우는 아빠 어깨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요즘 아내의 얼굴에서는 그런 웃음을 볼 수 없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어린 준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아들의 목소리. 아빠, 나 물 무서워. 그래도 괜찮아? 해수욕장 가기 전날 밤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던 말.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도연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 인생이란 게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내일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출근하고, 또 일하고, 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가야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며칠째 계속됐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가 콕콕 쑤셨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옆구리를 만지게 됩니다.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도연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몸이 이상합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마치 1000근짜리 돌을 이고 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오랜만에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도연의 배를 눌러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소변 검사 좀 해봐야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장 건강 미리 챙기세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도연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도연 씨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장이요? 네,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기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신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몸속 어딘가에 있는 장기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큰 병원 가봐야 한대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검사해봐야 안 돼요. 다음 날 도연은 서울대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신장질환, 신부전, 투석.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검색창을 닫았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갈 날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링거를 맞으며 걷는 환자, 보호자에게 기댄 사람들.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도연 씨,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도연은 최근 몇 주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으니까 검사실로 가보세요. 도연은 검사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쯤 오후가 됐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3일을 기다리는 게 3년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해도 머릿속은 온통 병원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아내도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혼자 듣고 싶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 만성 신부전 말기입니다. 지금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 투석?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정상인의 10%도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몸에 독소가 쌓여서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의사의 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투석을 하면 나아지는 건가요? 도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석은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뿐이에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신장 이식?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있긴 한데 혈액형이 맞으면 검사해 봐야죠. 하지만 배우자 간 기증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도 봐야 하고요. 도연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기 신부전, 투석, 신장 이식, 무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죠?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병원 로비를 걷는데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가 조르자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평범한 일상. 도연에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풍경. 준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8살이었던 아들. 만약 준우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18살이겠죠. 혈액형은 맞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A형이었으니까요. 너라도 살아있었으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준우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바다에 휩쓸려 갔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고통이 마음의 고통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병원에서 들은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말기, 투석, 의식, 기증자.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대요. 투석 받아야 한대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들도 못 지킨 채, 아내와도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서울대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투석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곳은 강북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기 신장내과가 유명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병원 입구에 섰을 때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투석을 시작하고 병원을 오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내과는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새 병원이라 그런지 곳곳이 현대적이었죠.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서자 젊은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전원 왔습니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도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팔에 투석 자국이 있는 사람들,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는 사람들. 저것이 나의 미래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김도연 씨?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친 모습.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레지던트 김준호입니다. 의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진료실로 오시죠. 아버님. 그 단어에 도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부를 때 흔히 쓰는 말이지만 왠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준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도연의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보내준 기록 봤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의사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아니 가족을 대하듯 부드러운 시선이었죠. 도연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투석 준비도 해야 하고요.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 계세요? 또 아버님. 도연은 왜인지 그 호칭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유독 준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있긴 한데 검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네, 그럼 사모님도 검사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혈액형 맞으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준호는 도연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보통 간호사가 하는 일인데 직접 데려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학교 행정실에서 일합니다. 중학교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학생들 상대하려면.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은 문득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인데 왜 이렇게 편할까요? 준호도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저런가.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환자와 대화하는 준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투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뜨끔했습니다. 왜 이 젊은 의사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걸까요? 레지던트면 바쁠 텐데 말이죠. 도연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목마르시죠? 도연이 물을 받으려는 순간 준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끼손가락. 그 손가락이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준우도 그랬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결국 그대로였죠. 준우는 그 손가락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주먹을 쥐고 다니곤 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물을 마시며 도연은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코.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진료가 끝나고 도연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끼손가락.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새끼손가락 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눈빛, 유난히 친절한 태도, 그리고 그 손가락.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겹쳤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준우의 사진. 8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사진 속 준우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모습이 귀여웠죠. 도연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준우의 손. 왼손 새끼손가락이 살짝 굽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준우라면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럴 리 없어. 준우는 죽었어. 바다에서 죽었다고. 도연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10년이면 사람이 얼마나 변할까요? 8살 아이가 18살 청년이 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지쳐 있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의사가 친절하더군요. 도연은 준호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공손한 말투, 굽은 새끼손가락. 모든 게 준우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발 잠이나 들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우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 아빠 나예요. 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니 아침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투석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도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첫 투석을 받던 날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팔에 굵은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죠. 준호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엔 다들 무서워하십니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투석실에는 여러 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침대마다 누워서 투석을 받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는 방법은 각자 달랐습니다. 도연은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삐, 삐, 삐.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회진을 왔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어지럽거나 하진 않으세요? 준호가 도연의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손동작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준우도 그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준우는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서 글씨를 쓰곤 했죠.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우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손목을 안쪽으로 꺾은 채. 우연일까요? 세상에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도연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 물 좀 드실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정수기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네는 준호의 손. 도연은 그 손을 똑바로 봤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역시 굽어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을 받으면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심하세요. 준호가 재빨리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그 행동이 또 익숙했습니다. 준우도 도연이 뭔가 쏟으면 재빨리 닦아주곤 했죠. 아빠는 손이 안 좋아. 준우가 농담처럼 하던 말. 제가 원래 손이 떨려서 그럽니다. 도연이 변명했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투석 받으시면 다들 그래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웃음, 그 말투, 모든 게 준우를 닮았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시며 준호를 계속 봤습니다. 준호가 다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준우는 걸을 때 발끝이 살짝 밖을 향했습니다. 팔자 걸음이라고 아내가 고쳐주려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죠. 준호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발끝이 살짝 벌어진 채 투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새끼손가락, 왼손잡이, 글씨 쓰는 자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준우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죠. 도연은 안방으로 가지 않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준우가 쓰던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공간. 도연은 불을 켰습니다. 방 한쪽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우의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들이었죠. 도연은 그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장난감, 책.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에 묻은 먼지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앨범이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들을 모아둔 앨범. 도연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준우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8살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5살 생일,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행복했던 시간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7살 준우가 밥을 먹는 사진. 숟가락을 쥔 모습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오른손은 밥그릇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자세였습니다. 도연은 오늘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투석실 옆 휴게실에서 준호가 점심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다 본 것이었지만 그 자세가 기억났습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오른손으로 그릇을 잡는 모습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수색 기록, 경찰 조서. 10년 전 악몽 같은 기억들이 종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실종 당시 준우의 특징. 키 120cm, 체중 25kg. 왼손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휨. 왼손잡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왼손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휨.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준우는 죽었어. 1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가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저 의사가 혹시 준우일지도 모른다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실종된 아들을 이렇게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이면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들이라는 게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죠. 하지만 왜 자꾸 가슴이 뛰는 거냐? 도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앨범을 폈습니다. 준우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분명히 비슷했어요. 10년이 지나면 얼굴이 변하지만 뼈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뼈대가 준호와 닮았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걸 꺼낸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잊어야죠. 10년이 지났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을 닮은 의사를 만났다고 할까요? 아내가 믿을까요? 미안해요. 도연은 그저 사과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올게요. 아내는 한참 도연을 바라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준우의 마지막 사진. 해수욕장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준우. 도연은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병원 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호와 비교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도연은 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도연은 뭐라고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해봤자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새끼손가락, 왼손잡이, 걸음걸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죠? 만약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면. 도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준우야, 정말 너니? 도연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변함없는 일정이었죠. 그런데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아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숨이 차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투석을 받던 도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님, 도연이 작게 불렀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도연이 물으려 하자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응급투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체액이 너무 많이 쌓여서 위험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었나요? 4시간쯤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에 쓰러지셔서 밤 10시에 깨어나셨어요.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준호는 계속 여기 있었던 걸까요? 교대 시간이 훨씬 지났을 텐데. 선생님은 퇴근 안 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걱정돼서요. 또 그 말투. 아버님이 걱정돼서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걸까요?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물 좀 드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물을 떠왔습니다. 도연을 일으켜 세우고 물을 먹였습니다. 간호사가 할 일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치 아기를 돌보듯 물을 다 마시자 준호가 도연을 다시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준호의 손이 도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한 표정 속에서도 온화한 눈빛. 저 눈빛을 어디서 봤을까요?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우가 아플 때 도연을 바라보던 그 눈빛. 아빠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던 준우의 눈빛. 선생님, 도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준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신이 없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냥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새벽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준호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하지만 계속 도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힘겹게 불렀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혈압 재봐야겠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삐, 삐, 삐. 또 떨어지고 있어요. 약을 투여해야겠습니다. 준호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약이 링거에 주입됐습니다. 도연의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감기려고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버티셔야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들리지 않게 속삭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로.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했나요? 도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도연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버텨달라는 듯한 눈빛. 선생님,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잡았나요? 아니, 지금 뭐라고? 도연이 물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혈압 안정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준호가 간호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어. 들었어. 분명히 들었다고.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교대 시간이 되어 나갔습니다. 푹 쉬세요. 오후에 다시 올게요.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계속 울렸습니다. 우연히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의도한 말일까요?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희망. 아니,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아내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서 도연은 준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의사가 아들 같다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준호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 투석 일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도연은 준호를 빤히 봤습니다. 준호가 눈치챘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돌아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 했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링거를 끌고 다른 환자들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도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간호사 데스크 앞을 지나는데 준호가 보였습니다. 다른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옆모습, 정말 준호와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같은 걸까요? 도연의 발걸음이 준호 쪽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도연은 준호 앞에 섰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져 나오려고 했죠. 선생님, 아니.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 혹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 맞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환자 왜 저래? 의사한테 아들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대답해줘.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준호 맞지? 아빠가 알아볼 수 있어.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연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모든 사람이 도연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준호를 올려다봤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표정, 괴로운 표정, 슬픈 표정,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도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표정, 저것이 답이구나. 환자분, 일어나세요.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팔을 잡으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환자분을 병실로 모시세요. 수간호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도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병실로 가시죠.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팔을 잡은 준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주변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가 도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좀 쉬세요. 여전히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얼굴로 돌아간 것 같았죠. 선생님, 도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진실을. 준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 왜 말할 수 없죠? 진실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왜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윤리 규정도 있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의사 윤리 규정.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아니, 아직 확신은 없지만. 하지만 준호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부모. 도연은 알아들었습니다. 준호를 키워준 사람들이 있구나. 10년 동안 누군가 준호를 돌봤구나. 그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기록 담당 부서 직원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도연 씨 계신가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명 받을 게 있어서요. 저예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투석 동의서인데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가 2장이었습니다. 이건.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가져왔네요. 서류 1장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먼저 봤습니다. 다른 서류, 준호의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이름 김준호, 생년월일 2006년 3월 15일, 보호자 정보, 부 김도연, 모 이순희.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 김도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모 이순희,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도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실수입니다.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다 봤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서류, 진짜입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었죠. 저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전 파도에 휩쓸렸던 그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구조됐습니다. 어떤 어부가 저를 건져냈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구조됐다니, 살아있었다니,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기억도 없이, 부모도 없이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입양하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의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분들이구나. 아들을 살려주신 분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같은 하늘 아래 살았는데, 찾지 못했구나. 기억이, 도연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전쯤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부모님 얼굴, 우리 집. 3년 전, 도연은 계산했습니다. 준호가 20살쯤이었겠네요. 의대생이었을 때, 그때부터 찾았습니까?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신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부모님 이름을 알게 됐고 주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오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저를 받아주실지 양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도연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안는 아들. 작았던 몸이 이제는 자신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물이 준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10년 동안 참았던 말이었습니다. 매일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준호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는 채로 울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치료하게 된 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장내과를 선택한 것도, 이 병원에 온 것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만날까봐. 도연은 알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아팠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됐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찾았으니 됐다. 준호를 다시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자. 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은 술렁거렸습니다. 도연과 준호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부자, 의사와 환자, 간호사들이 수군거렸고 다른 환자들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도연의 병실에 자주 왔습니다. 진료 시간이 아니어도 들렀습니다. 회진을 핑계로,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죠. 도연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가 올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도연은 무언가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신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기증하겠습니다. 제 신장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최선입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알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너는 의사야. 앞길이 창창한데 어떻게.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신을 위해 신장을 내놓겠다니. 제가 검사받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적 합성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제가 최적의 기증자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찾았는데 더는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우야, 너 때문에 아빠가 10년 동안 죽을 만큼 괴로웠다. 그런데 이제 또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다음 날 준호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신장 기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틀 후에 열렸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7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윤리학자,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준호 레지던트 위원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 김도연 씨에게 신장 기증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위원들을 봤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위원들 사이를 돌았습니다. 위원들이 검토했습니다. 친자 관계는 확인되네요. 다른 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 레지던트, 당신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건 전례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진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의사도 가족에게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 충돌이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의사 이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 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승인할 수 없습니다. 선례가 없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김 레지던트, 당신은 젊은 의사입니다. 앞으로 환자를 더 많이 살려야 해요. 당신이 다치면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차원에서 허가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거절당했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게 나을지도 몰라. 너까지 다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갈 겁니다. 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법원까지 갈 생각이냐? 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괜찮아. 투석 받으면서 살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합니다. 투석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준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수술 전날 준호가 병실에 왔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다시 찾은 것만으로. 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은 하지 마라. 제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도연이 준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10년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셨죠. 제가 알아요.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놈. 아빠는 괜찮다고. 준호가 도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없이 10년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신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도 계속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의사가 될 겁니다. 환자의 고통을 아는 의사가 될 테니까요. 도연은 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이제는 자신을 구하려는 아들.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밤새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도연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준호는 10년간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 양부모를 만난 날, 공부하던 시절,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수술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이겨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이겨내자.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끝나면 뭐 먹고 싶으세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그거 좋네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손맛. 그리웠어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엄마라고 불렀죠. 곧 셋이 다시 모일 겁니다. 가족이 될 겁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준호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기다렸습니다. 준호의 양부모도 왔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또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호의 양어머니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두 어머니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도연과 준호. 둘 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살아있구나. 옆을 봤습니다.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었죠. 도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도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네. 아파요. 준호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연하지. 수술했는데. 도연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의지가 강하신가 봅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퇴원 날이 왔습니다. 도연이 먼저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이틀 더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 곧 갈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임마. 방언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사투리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짐을 풀어줬습니다. 좀 쉬어요. 아니요. 할 일이 있어요. 도연은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쓰지 않았던 식탁.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물에 적셔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의자도 닦았습니다. 4개의 의자. 곧 3사람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계속 닦았습니다. 먼지가 사라지자 원래 나무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따뜻한 갈색, 예쁜 식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식탁. 다음 날 준호가 퇴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 갈게요. 도연은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두부 주세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호박도 좀 주세요. 파도요. 계란도 한 판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무게가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2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것이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노르스름한 색깔이 예뻤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던 깍두기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윤기나는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무생채, 멸치볶음.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미소 지으며 아빠, 저 왔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어서 와. 목이 메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10년 만에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대로네요. 응.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 그대로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가 밥상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던. 응. 기억하고 있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 아내, 준호. 10년 만의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과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계란말이를 집으려다가 놓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빠. 준호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아내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참 후에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 그대로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양부모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함께 살 날들. 식탁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너 아직 아픈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과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거실에서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하품했습니다. 피곤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좀요. 아직 회복 중이라. 그럼 자거라. 내 방 그대로 있어. 준호가 놀랐습니다. 제 방이요? 응. 하나도 안 건드렸어. 준호가 예전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장난감. 10년 전 모습 그대로. 준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만졌습니다. 아빠, 엄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왔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년의 세월.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적처럼, 우연처럼,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신이 정말 마지막엔 한 번쯤은 봐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준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10년 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꿈, 현실이 된 꿈,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